한때 서울 빌딩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 투자였습니다. 특히 강남은 달랐습니다. 빈 사무실을 찾는 것이 더 어려웠습니다. 좋은 위치에 사무실이 나왔다는 소문이 돌면 이미 여러 기업들이 먼저 연락을 해놓은 상태였습니다. 건물주 입장에서는 세입자를 골라받을 수 있는 시절이었습니다. 임대 문의가 들어오면 조건을 따져가며 선택할 여유가 있었습니다. 건물만 사면 월세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기업들은 사무실을 넓혔습니다. 직원이 늘면 공간도 늘려야 했고 더 좋은 사무실로 이사하는 것이 기업 성장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임대료는 계속 올랐습니다. 강남 오피스는 공실이 없다는 말이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상식처럼 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빌딩 곳곳에 임대 현수막이 걸립니다. 엘리베이터 홀에 몇 층 임대 가능이라는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무실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사무실에서 더 작은 곳으로 이전하거나 일부 층을 반납하는 기업들이 생겼습니다. 강남을 포함한 서울 주요 권역에서 30년 만에 처음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의 공실률 변화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서울 오피스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빌딩 투자가 나쁘다거나 오피스 시장이 끝났다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오피스 시장에 어떤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차분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재택근무, AI, 기업 구조조정. 이 변화들이 어떻게 사무실 수요를 바꾸고 있는지 경제 구조 관점에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오피스 시장이 어떻게 황금기를 만들었는지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서울 오피스 시장의 성장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과 발걸음을 같이 했습니다. 1970년대, 1980년대 경제가 빠르게 팽창하면서 기업들이 늘어났습니다. 기업이 늘어나면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서울 도심의 대형 오피스 빌딩들이 하나씩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강남 개발이 상징적이었습니다. 한강 이남의 논밭이 도시로 변하면서 테헤란로가 만들어졌습니다.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이어지는 이 도로 양쪽으로 대형 오피스 빌딩들이 줄지어 섰습니다. 1990년대 후반 IT 붐이 일면서 테헤란로에 IT 기업들이 몰렸고 벤처 기업들이 이 거리를 채웠습니다. 테헤란로가 대한민국 IT 산업의 심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것이 이 시절입니다. 여의도는 금융의 중심이었습니다. 증권사, 자산운용사, 보험사, 금융기업들이 여의도에 자리를 잡으면서 여의도 오피스 빌딩들의 가치가 올라갔습니다. 광화문은 대기업 본사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2000년대, 2010년대를 거치면서 IT 기업과 스타트업이 급성장했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쿠팡. 이 기업들이 빠르게 성장하면서 사무실을 계속 넓혔습니다. 판교가 새로운 IT 클러스터로 부상했고 성수동이 스타트업과 크리에이티브 기업들의 집결지가 됐습니다. 스타트업 투자 붐이 오피스 수요를 더 키웠습니다. 벤처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새로운 기업들이 속속 생겨났습니다. 시드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이 공유 오피스에서 시작해 시리즈 A 투자를 받고 더 큰 사무실로 이사하고 성장할수록 더 넓은 공간으로 옮기는 사이클이 반복됐습니다. 대기업들도 확장을 거듭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도 서울 사무소를 키웠습니다. 아시아 지역 허브를 서울에 두는 기업들이 늘었습니다. 이 모든 수요가 서울 오피스 시장으로 쏟아졌습니다. 저금리 환경도 오피스 투자를 부추겼습니다. 대출을 받아 빌딩을 사도 이자 부담이 낮았습니다. 임대료 수입이 이자를 넉넉하게 커버했습니다. 빌딩 가격도 올랐습니다. 임대 수익과 자산 상승을 동시에 누리는 구조였습니다. 서울의 사무실은 가장 안전한 자산처럼 보였습니다. 왜 공실이 그렇게 없었을까요? 기업이 늘어나면 사무실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경제가 성장하면 기업이 늘어납니다. 기업이 늘어나면 직원이 늘어납니다. 직원이 늘어나면 사무실이 더 필요합니다. 이 선순환이 오피스 수요를 구조적으로 받쳐줬습니다. 특히 서울은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이었습니다. 중요한 기업의 본사, 핵심 사업장이 서울에 있어야 했습니다. 지방에 생산 시설이 있어도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본사, 주요 거래처와 만나야 하는 영업사무소는 서울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수요가 탄탄한 기반이 됐습니다. 스타트업 생태계의 성장이 수요를 폭발적으로 키웠습니다. 투자금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인력을 뽑고 사무실을 늘립니다. 2010년대 스타트업 붐이 서울 오피스 수요 증가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서울 진출도 수요를 키웠습니다.
이들은 프라임 오피스를 선호했고 핵심 지역 임대료를 밀어 올렸습니다. 이 모든 수요가 공실을 없앴습니다. 빌딩을 지으면 채워졌고 임대료를 올려도 입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분위기가 달라졌을까요? 여러 변화들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7가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재택근무와 하이브리드 근무의 확산입니다. 코로나19가 가장 큰 촉매제가 됐습니다. 2020년 갑작스럽게 재택근무를 강요받은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사무실에 나오지 않아도 일이 된다는 것을, 화상회의로 팀 회의를 할 수 있고 클라우드로 협업할 수 있고 생산성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코로나가 끝난 후 모든 기업이 전면 사무실 복귀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주 3일은 사무실, 주 2일은 재택. 이런 하이브리드 근무 방식이 많은 기업에서 기본값이 됐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가 확산되면 사무실 면적 수요가 줄어듭니다. 전 직원이 매일 출근하지 않으니 전체 직원 수만큼의 좌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100명 직원이 있어도 동시에 출근하는 인원이 60명이라면 60명 규모의 사무실로 충분합니다. 기업들이 사무실 면적을 줄이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 됐습니다. 미국 대형 테크 기업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구글, 메타, 아마존 같은 기업들이 사무실 임대 면적을 줄이고 일부 공간을 반납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흐름이 국내 기업들의 의사결정에도 영향을 줬습니다. 두 번째는 기업 구조 조정과 비용 절감입니다.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실 임대료는 비용 절감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항목입니다. 인건비 다음으로 큰 고정 비용인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구조 조정으로 인력이 줄어든 기업들은 더 작은 사무실로 이전하거나 일부 층을 반납했습니다. 경영 효율화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사무실 공간 최적화가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기업들이 아시아 거점을 조정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서울 사무소를 축소하거나 통합하는 과정에서 오피스 반납이 이뤄졌습니다. 세 번째는 AI 시대의 도래와 사무 인력 구조 변화입니다. 사무실은 더 이상 클수록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AI가 사무 자동화를 빠르게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문서 작성, 데이터 분석, 고객 응대, 번역, 보고서 요약. 예전에는 여러 사람이 분담해야 했던 일들을 AI가 처리하는 영역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AI 도입으로 생산성이 높아지면 같은 양의 업무를 더 적은 인원이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사무직 인력 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직원 수가 줄어들거나 증가 속도가 느려지면 필요한 사무 공간도 그에 맞게 조정됩니다. 아직은 AI가 사무직 전체를 대체하는 단계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방향성이 오피스 시장에 영향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기업들이 AI 도입을 계획하면서 사무실 확장에 신중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필요 없는 공간을 미리 계약하는 것을 꺼리게 됐습니다. 네 번째는 고금리의 영향입니다. 고금리 시대에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새 사업을 확장하거나 인력을 빠르게 늘리는 것이 예전보다 신중해졌습니다. 기업 투자가 줄어들면 사무실 수요도 줄어듭니다. 빌딩 투자 측면에서도 고금리는 부정적입니다. 대출을 받아 오피스 빌딩에 투자할 때 이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임대료 수익률과 이자율의 격차가 줄어들면서 신규 투자의 매력이 낮아졌습니다. 빌딩을 사도 수익이 예전만큼 나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다섯 번째는 스타트업 투자 위축입니다. 2010년대 스타트업 투자 붐이 오피스 수요를 키우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글로벌 벤처 투자가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습니다. 투자자들이 스타트업보다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국내 스타트업들도 투자 유치가 어려워지면서 비용 절감 압박을 받았습니다. 인력을 줄이고 사무실을 줄이는 스타트업들이 생겼습니다. 코로나 시기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던 스타트업 생태계가 조정, 국면에 들어서면서 오피스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이 왔습니다. 여섯 번째는 신규 오피스 공급 증가입니다. 수요 감소와 함께 공급이 늘어난 것이 공실률 상승의 중요한 요인입니다. 2020년대 들어 서울 여러 곳에 대형 오피스 빌딩들이 준공됐습니다. 개발을 계획하고 착공할 때는 수요가 충분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공 시점에 수요가 줄어들면서 공실이 생기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새 빌딩이 생기면 일부 기업들이 새 빌딩으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기존 빌딩에 빈 공간이 생깁니다. 공급이 늘어나는 속도가 수요 증가 속도를 앞지르면 공실률이 올라갑니다.
이 공급 과잉이 지금 오피스 시장의 현실 중 하나입니다. 일곱 번째는 기업 문화 변화와 공유 오피스의 부상입니다. 장기 임대 계약 없이 필요한 만큼만 사용하는 공유 오피스가 하나의 대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타트업과 소규모 기업들이 긴 약정 없이 유연하게 공간을 쓸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하게 됐습니다. 유연근무제가 확산되면서 전통적인 고정 좌석 사무실의 필요성이 줄었습니다. 직원들이 항상 자기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날 오면 빈자리를 쓰는 방식으로 바뀌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 사무실 면적을 줄여줍니다. 그렇다면 강남 빌딩은 정말 위험한 상황일까요? 모든 빌딩이 같은 운명을 맞는 것은 아닙니다. 오피스 시장의 변화가 모든 지역, 모든 빌딩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프라임 오피스라 불리는 최상급 빌딩들은 상대적으로 건재합니다. 강남 핵심 지역의 최신 건물,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의 어급 빌딩. 이런 빌딩들은 여전히 임차 수요가 있습니다. 좋은 빌딩에 있어야 한다는 기업들의 선호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사무실 면적을 줄이더라도 더 좋은 입지, 더 좋은 빌딩으로 옮기려는 수요도 있습니다. 반면 노후 빌딩, 비핵심 지역 빌딩, 접근성이 떨어지는 빌딩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사무실을 옮길 때 비슷한 크기의 더 좋은 빌딩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후 빌딩이 비고 프라임 빌딩이 채워지는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별 차이도 있습니다. 강남, 여의도, 광화문 같은 핵심 비즈니스 지구는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의 프라임 빌딩들은 여전히 경쟁이 있습니다. 반면 비핵심 지역의 오피스들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이라는 표현이 나온 것은 변화의 방향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과거 오피스 시장이 한 방향으로만 움직이던 것과 달리 지역과 빌딩 등급에 따라 다른 운명이 펼쳐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것이 오피스만의 문제일까요? 빌딩은 대한민국 경제의 거울입니다. 오피스 공실 변화는 경제 전반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기업들이 성장하면 사무실을 늘리고 기업들이 어려워지면 사무실을 줄입니다. 오피스 시장은 기업 경제의 온도계 역할을 합니다. 상가와 꼬마 빌딩과도 연결됩니다. 오피스 지역에 직원들이 많으면 주변 식당, 카페, 상점들이 활기를 띱니다. 점심시간이면 직장인들로 가득 찼던 거리가 오피스 공실이 늘면 한산해집니다. 오피스 공실이 주변 자영업 상권에도 영향을 주는 연쇄 효과가 있습니다. 도시 변화와도 연결됩니다. 재택근무가 늘면 매일 도심으로 출근하는 인구가 줄어듭니다. 도심 상권의 성격이 달라집니다. 이것이 도시 구조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한때 직장인들로 가득했던 도심의 카페와 식당들이 조용해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AI와 원격 근무가 어디로 향하느냐에 따라 오피스 시장의 미래도 달라집니다. 이 변화가 단기적인 조정인지 구조적인 전환인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살아남는 오피스 빌딩은 어떤 특징을 가질까요? 초역세권 위치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이브리드 근무 시대에 사무실에 나오는 날이 줄어들었지만 나오는 날은 편리하게 와야 합니다. 지하철역 바로 앞, 여러 노선이 교차하는 위치. 이런 교통 편의성이 임차인을 끌어당기는 핵심 요소가 됐습니다. AI 기업과 테크 기업이 새로운 주력 임차인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AI 시대에도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 기업들이 선호하는 빌딩, 이 기업들이 모이는 지역이 경쟁력을 갖습니다. 어느 지역에 AI 클러스터가 형성되느냐가 오피스 시장의 새로운 변수가 됩니다. 프라임 빌딩 프리미엄이 더 커지는 방향입니다. 중간급 빌딩이 어려운 반면 최상급 빌딩에 대한 수요는 유지됩니다. 리모델링이나 재개발을 통해 빌딩의 수준을 높이는 것이 중요한 생존 전략이 됩니다. 친환경 건물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SG 경영이 확산되면서 친환경 인증을 받은 빌딩을 선호하는 기업들이 늘었습니다. 에너지 효율이 좋고 탄소 발자국이 적은 빌딩. 이런 기준이 오피스 선택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서울의 빌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사라지는 것은 과거의 투자 공식입니다. 건물을 사두면 공실 걱정 없이 임대료가 들어온다는 공식, 강남이면 어디든 안전하다는 공식, 오피스 시장은 항상 우상향한다는 공식. 이 믿음들이 지금 도전받고 있습니다. 재택근무, AI, 기업 구조 조정. 이 변화들이 사무실 수요를 구조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일시적인 것인지 장기적인 흐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지금 오피스 시장을 읽는 핵심입니다. 이제는 건물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변화를 읽는 사람이 살아남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 기업들이 어디에 사무실을 두고 싶어 하는가? AI 시대에 일하는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도시의 어느 지역이 살아나고 어느 지역이 침체되는가? 이것들을 읽는 능력이 오피스 투자의 새로운 기준이 됩니다. 30년 만에 처음이라는 말이 나온 지금, 이 변화를 위기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변화를 이해하면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의 공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의 오피스 시장을 읽는 눈을 가진 분들에게 오늘의 이야기가 하나의 출발점이 됐으면 합니다.